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마치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강추위에 한강 가장자리엔 살얼음이 덮였고 난간과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 냉동고 한파가 덮친 도심의 이른 아침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담요를 두른 채로 나서거나 패딩과 모자로 중무장하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해가 떠도 여전히 차가운 공기에 핫팩을 손에 꼭 쥐어보지만 추위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내부까지 입고 올 정도면은 뼈까지 뭐 느낀다 그럴까? 좀 많이 춥습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춥지 않았는데 아침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더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안 입던 내일을 갖다가 입고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파주 영하 14.4도, 대관령은 영하 16.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천 광덕산은 영하 22.7도 등 일부 산간은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아 서울 영하 18.6도, 대관령 영하 26.6도, 고성 향로봉은 무려 영하 35.9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력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강추위는 한강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평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던 한강공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강 전체가 얼어붙은 건 아니지만 물가를 따라 살얼음이 퍼졌습니다. 한강 가장자리 수면에는 살얼음이 얇게 깔렸고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난간에는 고드름이 가득 매달렸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렀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영하권에 갇혔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중부 내륙은 여전히 한파특보 속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아침 기온이 예상되나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지만 기온 변화폭이 큰 만큼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기습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울릉에는 폭설까지 더해 도로가 통제되고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새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 등반로는 전면 통제됐고 주요 산간도로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눈 치우기에 나선 제설차마저 미끄러졌습니다. 올라가면서 제설하고 내려오면서 차 있어가지고 살짝 피하려고 하다가 민판을 미끌리면서 넘었어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도도 섬 전체가 말 그대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수북이 쌓인 눈이 반가운 아이들은 눈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본 게 처음이에요. 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체감이 잘 안 돼요. 제설차가 연신 눈을 치우고 바닷물을 도로에 뿌리며 눈을 씻어내 그나마 주요 도로는 뚫렸습니다.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겨울의 일상이지만 밤샘 제설 작업을 해서 보시다시피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 목도리로 무장했지만 새어 들어오는 한기에 몸이 떨립니다. 예, 무지하게 추워요. 오늘 병원에 가느라고 지금 나왔는데 아주 털 모자 쓰고 이것도 모자 쓰고 다 쓰고 나왔어요 아주. 강원 산간의 체감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바람 탓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주말 오전까지 이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예,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하고 있는데요.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놓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운을 띄웠는데 지금은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자신이 생각한 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가장 먼저 선고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역시 펼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들인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앞선 공판들에 이어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해서는 소집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있고 계엄 직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를 두고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집행된 영장도 위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발언 시작 전 미리 지정한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확보된 서증이 있는 만큼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혐의가 모두 8개지요? 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 순찰 같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국수본에 이첩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김건희 씨와 공여자 등 7명을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한 그림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건희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검은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알선 수재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철저히 몰수하고 추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특검이 남은 의혹들도 줄줄이 기소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의 각 수사팀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차례로 제출했는데요.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언론 토론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관저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공사를 맡은 21g 대표 등도 기소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전 차관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대여할 수 있도록 교섭 행위를 하게 하고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관저 공사에서 21g이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해 16억 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종점 변경 지시를 받아 용역업체에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쿠팡이 어제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셀프 면죄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사라며 관련 일지도 공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쿠팡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쿠팡은 어제 발표한 조사 내용이 자체 조사가 아니라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사진과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 동안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강조한 건데요.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이튿날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정부와 함께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했으며 새로운 사실과 진술서, 장비 등은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앞서 17일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21일과는 왜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쿠팡은 14일 정보 유출자를 처음 만나 16일에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제공했습니다. 18일 유출자의 맥북 에어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팀을 투입했고 그 뒤 물증을 확보한 뒤 증거를 문서에 기록한 즉시 노트북을 정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 정부가 쿠팡이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그리고 3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을까요? 네, 아직 그 점이 의문입니다. 쿠팡의 발표문을 보면 주어가 정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쿠팡이 협력한 주체가 정확히 정부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은 건데요. 쿠팡은 정부 기관과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억울한 비판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의 기밀을 유지하라는 정부 지시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일지를 보면 23일 정부 요청에 따라 협력 사항을 포함해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발표가 이뤄진 25일은 쿠팡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사항을 안내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정부 지시에 따랐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 발표는 쿠팡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은 쿠팡과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노트북 등 증거를 이미 제출받은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 등과 관련해서 쿠팡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피의자에게 받았다며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경찰이 이를 100% 믿을 수는 없다면서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제출된 증거가 쿠팡에 의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도 분석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부 직원들에게 쿠팡 관계자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쿠팡의 대관 업무가 문제되는 만큼 이번 주 직원들에게 접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쿠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우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협의해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도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로비의 핵심 창구로 지목된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의 전 회장 송모 씨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접견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되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전 접견 조사는 임의 조사 형식이었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어서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UPF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데 이어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도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십니까?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는 물론 까르띠에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될 수 있어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협 등 제3기관 추천과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각자 법안을 내놓은 건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삿바 싸움이 여전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통일교 특검법을 사이에 둔 여야의 추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전 정청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자체 통일교 특검 법안을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제3기관이 이를 맡도록 했습니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기관에 이 특검 추천 권한을 준 건데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통일교 이외에도 신천지를 넣었고 통일교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도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을 접수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12월 임시회, 그러니까 내년 1월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법안이라는 해석도 적잖은데 이 같은 내용은 오전 정 대표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예고됐습니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제3기관 특검 추천을 약속하며 2022년 대선 당시 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정교 유착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연루되었다는 의혹, 그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과 당의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정 대표를 향해 통일교 특검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던 국민의힘은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을 정조준한 여당발 특검안에 더 큰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당 안에서 그간 거론된 헌재 민변 추천권이 빠지며 비교적 협상 여지가 생겼지만 이 수사 대상에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이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수사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여당을 향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이 판을 흐릴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네, 최근 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여야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열린 정청래 대표의 취임 첫 회견에서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정 대표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공방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로 막중한 자리인 만큼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사퇴를 에둘러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한 뒤 별도 일정을 잡지 않던 김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며 추후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자간담회를 열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사령탑을 둘러싼 잡음에 적극 공세를 펴기보단 일단은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대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일단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제보와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소 뜻밖의 관망세에 일각에선 야권이 주요 현안 협상 파트너인 김 원내대표가 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보단 낫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나 주진우 의원 등은 김 원내대표 갑질의 본질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권력 비리라며 처벌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고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한 질문에 언론이 쓴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 때 상대 후보를 도운 사람들을 주요 당직에 다 임명했고 탕평책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개인의 이익, 자기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범보수 연대론에 대해 지금은 연대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며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도봉구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변화를 말씀드렸고 아직 어떻게 쇄신할지에 대한 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나 당 원로들과 만나는 일정을 연말이 가기 전 하려 한다며 보다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혀가기 위한 행보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훈풍에 반등해서 1,4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4,130선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 오름폭이 줄면서 전장보다 0.51% 오른 4,129.68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하며 11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대까지 소폭 올랐다가 내림세로 돌아서서 1,44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 외환 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특별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 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수출입 가격을 거짓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수출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과소 영수가 의심되는 업체 35곳에 대한 외환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할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언론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격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은 기소로부터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고인의 월북 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현명한 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 측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정치 보복의 기획이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 앞에서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국가 안보 사안을 둘러싼 정상적 판단 과정을 정치적 목적에 맞춰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거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 비판 보도까지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 없이 들어온 중국인들 범죄로 한국에 훼손된 시신이 많다. 현재는 삭제된 이 가짜뉴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는데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지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은 이처럼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계와 학계의 비판에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 우선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이 공익침해인지 모호하고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건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이제 규제하는 국가는 이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기사를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제재할 빌미를 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악용해 언론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권력자들이 입막음용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논란이 될 사안을 외면하는 자기검열이 나타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지난 6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100건 넘는 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0%가량은 칼럼과 사설, 기고 등 의견이 담긴 보도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여권은 지난 6개월간 언중위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손배 청구 등 모두 111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20여 건은 의견 보도 관련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언중위 제소 78건 가운데 의견 보도 관련은 1건에 그쳤고 조국 혁신당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의견 보도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언중위 제소에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접근이 제한돼 온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주 공식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국가정보원 등 감독 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행정정찰을 통해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마지막으로 공식 출근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국정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집권 1년차 용산 시대가 저물고 집권 2년 차부터는 청와대 시대가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문이 열리고 차량 세대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합니다. 오는 29일 월요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용산 시대의 마지막 공개 일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과 해양경찰 등의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였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청와대 첫 출근 날인 29일 0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봉안기는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안기가 걸릴 예정입니다. 봉안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양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명칭과 로고 역시 청와대로 바뀌고 새해를 축하하는 연하장도 청와대 그림을 담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4만 5천여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공백 속에 출범해 국가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도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는데 경찰은 황 씨가 해외에 머문 동안의 행적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사가 시작되고 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화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미입국해 최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후 황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진행됐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기에 탑승한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황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은 당시 황 씨도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이미 항소한 것으로 확인돼 2심에서는 이들의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 기준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 공조한 조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민관 합동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대상인 쿠팡이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쿠팡과 경찰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쿠팡이 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겁니까? 네, 사실 어제 이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장관 등의 회의가 주최되기 바로 직전에 쿠팡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스스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이 정부 지시와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쿠팡이 발표한 것이 이 관련 유출자를 우리가 특정했다라고 하면서 이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우리가 회수했고 정부에 다 이미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자가 3,300만 명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3,000개의 계정만을 저장을 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특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까지 받았다라고 했고 이것이 모두 정부의 지시 내지는 이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쿠팡이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절차에 따라 이 관련 자료 등이나 이것이 모두 회수돼서 안전하게 이런 정보들이 확보됐다라고 쿠팡 측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쿠팡 측에 따르면은 그 유출자가 3,300만 개의 고객 계정 중에 3,000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정보만 갖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사실 국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쿠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쿠팡이 지금 자체 조사라고 하면서 밝힌 바로는 실제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키를 사용해서 3,003만 명의 이 고객 계정에 고객 정보에
접근한 건 맞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취득한 것은 약 3,000개의 계정의 고객 정보, 이름, 이메일, 또 전화번호, 주소, 또 일부 주문 정보만을 실제 저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취득한 정보의 개수가 3,00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줄어들면 법적인 책임도 줄어드는 겁니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SNS의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소비자들의 숫자가 3,300만 명이냐, 3,000명이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양벌 규정상의 이 회사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유출된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형사적인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이 민사 소송이 전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피해 액수와 피해 규모를 확 줄이기 위해서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이 쿠팡의 입장에 따르면 유출자가 그 쿠팡 로고가 써 있는 에코백에 이 노트북을 담아서 하천에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수부들이 하천을 수색해서 발견하는 그 영상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 수색 장면 변호사님도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이 그 유출자 개인만 수사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에 소홀히 있었는지 쿠팡도 수사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중요한 이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강에 던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잠수부가 내려가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 유출자와 쿠팡이 상호 공모해서 어떤 특정 장소로의 이 노트북을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두고 이것을 잠수부를 통해서 꺼내오는 장면을 연출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경찰에서도 쿠팡이 자체 수사 결과를 이야기한 것을 모두 사실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수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쿠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당 노트북을 취득을 했고 이 포렌식 팀을 투입해서 포렌식한 다음에 이 노트북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를 왜 수사를 함께 받고 있는 가해자가 포렌식을 돌리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포렌식 과정 중엔 일부 정보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도 포렌식 전에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불러오고자 노력하는 것인데 사전에 먼저 이 경찰보다 더 먼저 포렌식을 했다면 이것 또한 이후에 수사 방해로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쿠팡은 그래서 오늘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라고 재반박을 했거든요. 정부가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유출자를 만난 이후에는 정부가 기기를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떠한 입장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대상이 그 지금 중국 국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유출자 개인만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 과연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에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가에 대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 가해자로 지금 이제 의심하고 있는 쿠팡에게 또 다른 가해자인 본범을 만나서 자백을 유도시키고 그 공범으로부터 중요한 증거를 받아서 정부에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전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충분히 공조 수사를 통해서 만약 중국에 이 유출자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의 방법으로 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신병 확보하기 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 이것을 쿠팡에 미리 접촉시켰다는 것이 조금 납득되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문제가 쿠팡이 먼저 자신의 이 직원, 전 직원이죠. 유출자를 만나서 자백을 받았고 면담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어떤 자백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유출자도 조사하겠지만 쿠팡의 책임자도 조사할 것입니다. 이 조사 과정 중에 양자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을 회유했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떤 자백을 받아오라 이런 취지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와의 공조가 아니라 쿠팡이 임의대로 조사 결과를 좀 발표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수사 방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증거 인멸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타인 사건, 타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 증거를 인멸해 주려는 시도를 했을 때 증거 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쿠팡에서 그 유출자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그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사유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또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먼저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일부러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나온다면 이 또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이 사이버수사대에서도 혹시나 넘겨받은 자료에서 먼저 선행된 이 해당 기업에 의한 포렌식 과정 중에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정보 유실이 있었는지, 고의적 은닉이 있었는지, 삭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내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청구액이 4조 4천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규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SK 유출 사건에서도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보상액이 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는 쿠팡에서 왜 이런 자체 결과를 빠르게 내놓았을까? 바로 이 민사소송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3,300명에 대한 유출인지 3,000명에 대한 유출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만 치더라도 3,300만 명일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된 고객들의 정보가 3,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전체적인 액수를 줄이고 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돼서 아마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가압류가 될 만한 부동산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중단시키고자 이렇게 이 피해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소송에도 좀 국민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쿠팡 연석 청문회도 추진 중인데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면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정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범석 의장이 자신의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이 국내의 이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 이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 쿠팡의 핵심 산업인 물류와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남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의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고 또 상당한 연봉 등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등기라 하더라도 연봉을 받고 있고 남동생 같은 경우에 연봉이 약 6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쿠팡은 이 김 부사장에게 24억 원 상당의 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까지도 부여했고요. 또 이 김 부사장의 아내도 3억 8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일원으로 볼 수 있고 혹시나 김 의장이 이 남동생 부부를 이용해서 이 국내 쿠팡의 운영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했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절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에 이틀 연속 역대급 폭풍우가 쏟아져서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주요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고 폭풍우에 부서진 집들과 뒤집힌 차들이 진흙탕에 처박혀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 도로는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성탄절 미국 캘리포니아 곳곳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Everything was flooded. It was insane. Like cars had to stop in the middle because of how flooded it was. And well, yeah, it was just really crazy and hectic. I want to say it was one of the heaviest rains that we had and one of the heaviest floods that we had. Wasn't expecting it. 남부 산악지대에는 하루 동안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We saw a whole lot of rain coming. We were approaching 10 inches for the Wrightwood area that came down in a single operational period. That led to widespread flooding throughout the community. LA 국제공항과 애너하임 등 LA 카운티 주요 지역에선 역대 하루 최고 강수량을 경신했고 북부 지역에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남부 지역에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만들어져 미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강과 같은 수증기 때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이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난당국은 LA와 샌디에이고 등 서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4시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미국 뉴욕의 명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성대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은 역대 최대인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0조 원을 지출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극도로 어렵던 대공황 시절부터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매년 성탄절 시즌에 등장하는 록펠러 센터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올해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탄절 명소로서 변함없는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불황을 즐겁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뉴요커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성탄절 명소인 브라이언트 공원 스케이트장에서도 시민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추운 겨울철, 인적이 드물어지는 공원에 범죄를 없애고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겨울 마을은 인기 만점입니다. Oh, actually, this was one of my favorite years. Everything went really well. My Christmas wish is health and happiness for everyone. I think Christmas is the best season in New York, and today is not cold, so it's amazing.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등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성탄절 이미지는 미국 백화점들의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성탄절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면서 성탄절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란 문화가 퍼졌고 이는 연말 대량 소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지출해 소비가 미국 경제를 굳건하게 떠받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약화가 새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자기 부상 기술 시험에서 단 2초 만에 시속 700km라는 기록적인 속도에 도달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최근 길이 400m의 자기 부상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중량의 차량을 단 2초 안에 시속 700km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열차의 차체를 받치는 차대로 보이는 시험 차량이 자기 부상 선로에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고 그 뒤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담당 부서를 신설합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장은 가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 개편안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쯤 보험사 감독과 자산 운용 정책을 맡는 자산운용 보험 감독국과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과가 신설됩니다.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밑돌며 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3도, 대전 5도, 대구 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도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윤 전 대통령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까이 직접 최후 진술했는데요. 내란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놓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운을 띄웠는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위력 경호 등 발언 관련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도 구속된 마당에 집에 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가 서중조사와 증인신문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검 구형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8개죠? 네, 죄명 기준으로는 8개인데 내용에 따라서 5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 순찰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영, 곽종근, 이진호 세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김건희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 거부기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내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내일 오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씨를 내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해당 의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로비의 핵심 창구로 지목된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의 전 회장 송모 씨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접견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되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전 접견 조사는 임의 조사 형식이었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어서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UPF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데 이어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도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신 건가요?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는 물론 까르띠에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될 수 있어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 4부는 오늘 오후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등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과를 찾아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원내 운영수석은 법안을 다음 달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거라며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을 무늬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셀프 특검이 안 될 것 같으니 면죄부 특검을 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현 정권의 불리한 대목을 수사 범위에서 모조리 도려낸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의 도화선이 된 민중기 특검 관련 문제를 무마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한다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긴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방식에서는 여전히 핵심을 비켜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무마 의혹을 제외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쿠팡이 실제 저장된 유출 정보는 3,000건이며 유출자의 노트북도 회수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셀프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쿠팡이 급히 반박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일지와 증거,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잠수부가 중국의 한 하천에서 작은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가방 속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용된 노트북과 벽돌이 들어 있습니다. 성탄절 기습 발표가 정부 조사와 무관한 자체 조사이자 이른바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커지자 쿠팡이 반박을 위해 내놓은 자료입니다. 공개된 조사 일지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받은 후 꾸준히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14일 유출자와 접촉해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에 사용된 기기를 회수해 진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이 발표한 것처럼 정부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한 17일과 경찰이 증거물을 받았다고 밝힌 21일 사이 나흘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허락 이후에 증거 자료를 받게 되는데 최초 증거를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에 유출자의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졌고 추가 작업을 거쳐 사흘이 지난 21일에 정부가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쿠팡이 표현한 정부가 어느 조직인지 특정되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 쿠팡은 정작 발표가 이루어진 25일에는 정부 지시라는 표현 없이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발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자 사전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 조사 결과였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만나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에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서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정부가 제안해서 14일 정보 유출자와 처음 만난 뒤에도 모두 정보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또 16일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전달했고 18일에 인근 하천에서 유출자의 맥북을 회수했다면서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서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노트북 등 증거를 이미 제출받은 21일 이전에 피의자 접촉 등과 관련해서 쿠팡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피의자에게 받았다면서 증거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이를 100% 믿을 수는 없다면서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부 직원들에게 쿠팡 관계자와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YTN에 쿠팡의 대관 업무가 문제되는 만큼 이번 주 직원들에게 접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쿠팡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우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협의해서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도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대응 방식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안에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났다 체포됐는데 경찰은 황 씨가 해외에 머문 동안의 행적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수사가 시작되고 지인이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달아난 것으로 보고 인터폴 청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화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해 최근까지 머물렀습니다. 이후 황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절차가 진행됐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기에 탑승한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황 씨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8개월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계속 반성하면서 살 거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은 당시 황 씨도 마약을 투약한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 연구원에게 후회한다며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연구원 A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해석은 정 씨가 지난 19일 선생님 살려주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대표가 A씨를 신고한 날인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정 씨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살려달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너무 힘들어서 보낸 문자 메시지일 수는 있겠으나 스토킹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매장 유리창이 뻥 뚫려 있고 의자와 집기류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낮 1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3명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다리 통증하고 골반 통증 쪽이라서 경상 3명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주차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매장 안에 고정돼 있던 철제 테이블이 완충작용을 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 뒷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있고 도로엔 깨진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 신정동에서는 버스 2대가 정류장에서 추돌했습니다.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 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하늘을 까맣게 뒤덮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군위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큰 불을 끄고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북 제천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원료 더미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15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사상자 2명이 발생했던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일감을 주려고 하도급을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아래 지하 4m 깊이 공사 현장이 한순간에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풍동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 처음 땅을 파가지고 하는 중요한데 못한 거죠. 저기를 하려다가 넘어갔어요. 흙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땅속 구조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발주처인 고양시청과 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주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분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낙찰업체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다만 금전적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집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에도 없는 자재를 사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불법 하도급에 관여 혐의를 받는 고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에 따른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냈다며 또 다른 불법 하도급 사례는 없는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5달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던 정 대표는 특정 매체에 대한 적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개혁 페달을 밟겠다면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5개월의 성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꼽으며 남은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등의 위헌 우려가 있다는 말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계파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다했던 정 대표는 언론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냉랭하게 답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따로 사과했지만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내년 국민의힘이 정상적 길로 들어서서 국민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새해에는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비위 폭로가 계속되며 당 안팎의 여론도 기우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기류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사이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당대표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일련의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에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정 대표가 에둘러 김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 즉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추가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하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요. 거취 표명까지 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언론 접촉도 최소화했지만 국정원에 다니는 김 원내대표 아들이 아버지 의원실에 첩보 업무를 요청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폭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진들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생결단 배수진을 치자 당 안팎의 분위기도 점차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론 역시 심상치 않은데 한 시민단체는 고급 호텔 숙박권, 의전특혜 의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뜻밖에도 야당 지도부는 이번만큼은 여당 악재 활용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고 이 같은 표정 관리는 1차적으로 김 원내대표가 여당 투톱 가운데 상대적 온건파이자 원내 협상 파트너란 점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한 명의 비위로 매듭짓기보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여권 전체의 균열로 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 역시 읽히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연대 가능성에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호남 방문 등을 통해서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 칼바람 속 형광색 미화복을 입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환경 공무관과 청소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깨끗이 충족하고 이제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범보수 연대설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장 대표는 당의 쇄신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히겠다며 변화 의지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의 지도부 회의 등 호남을 찾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당 원로와 만나는 등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에 당 차원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한 11호 부동산 정책이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적용 대상을 넓혔다며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생계가 한계에 다다른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직접 인지대를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정부 여당의 약한 고리로 보고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읽힙니다. 개혁신당도 앞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범보수 정당의 정책 공조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관계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로 1심 선고에만 장장 6년 8개월이 걸린 전례 없는 사건을 놓고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안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국회의안과를 봉쇄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의 방해와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양당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고 사건 발생 후 장장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형은 한 명도 없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 선고됐고 특히 여야 현직 의원 8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정치의 고려가 있는 항소 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되려 양당 측 피고인들은 대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동물국회 사건 재판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오늘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됨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마지막으로 공식 출근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와 국정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집권 1년차 용산 시대가 저물고 집권 2년 차부터는 청와대 시대가 본격화하는 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문이 열리고 차량 세대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합니다. 오는 29일 월요일부터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용산시대의 마지막 공개 일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일반 공무원과 해양경찰 등의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였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청와대 첫 출근 날인 29일 0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봉안기는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안기가 걸릴 예정입니다. 봉안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개양되는 만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실 명칭과 로고 역시 청와대로 바뀌고 새해를 축하하는 연하장도 청와대 그림을 담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등 4만 5천여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저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공백 속에 출범해 국가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도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꼴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 유병률은 16%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이버 치매 범죄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 쪽 국가통계연구원이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 14.8%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습니다. 고혈압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고 당뇨병과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치매 유병률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약 31%가 일상생활 자립에 제한이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과 신체 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2014년 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검거율은 22% 수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 콘텐츠 범죄나 피싱, 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소비자 물가보다 에너지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990년에서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 입양 아동 수는 2020년 232명, 지난해 58명, 올해 2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4건은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 사례라며 2029년까지는 해외 입양이 없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슬한 복지부 1차관은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했고 국내 입양 활성화 조치가 많이 시행된 만큼 2029년 해외 입양 0명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업뿐 아니라 주거와 복지, 금융 지원 대책까지 포함됐는데요.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청년 정책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패키지 지원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군 장병에 AI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이 확대 실시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주택을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 특화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 낮은 이자의 장기 대출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정책들은 기한을 연장해서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K아트 청년 창작자 사업을 신설해 순수 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계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접근이 제한돼 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종이 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일반 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재정법률안도 국회에 2건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반 넘는 국민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개한 4분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55.5%로 나타났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업체 글로벌 RNC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000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미군이 성탄절에 나이지리아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독교인 학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나이지리아 광물을 노린 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함정에서 잇따라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표적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의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 여러 명이 숨졌다며 기독교인 학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군사작전을 시사했습니다. If we attack, it will be fast, vicious and sweet, just like the terrorist thugs attack our cherished Christians. 나이지리아는 북부의 무슬림 유목민과 남부의 기독교인 농민 간 유혈 충돌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지역별로 무장 반군까지 난립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북동부의 무슬림 사원 폭탄 테러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It's not only the Christians they are killing. They are killing those who are not Christians too. 나이지리아는 원유는 물론 광물 자원까지 풍부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느닷없이 분쟁 해결사를 자임한 배경에는 자원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향해서도 연일 유조선을 강제로 빼앗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은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서울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추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겠지만 평년 수준을 2에서 6도가량 밑돌면서 여전히 무척 춥겠습니다. 반면 서울 낮 기온이 3도, 광주 6도, 부산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면서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부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과 충청은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모레는 큰 추위 없겠지만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영양분이 고른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적정 수준의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외출 전에 체감 온도를 미리 확인해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이와 함께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까지 착용하면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